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DSR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출 이야기는 얘기하는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규제가 계속 바뀌고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제가 얘기하는 오늘 이 시점은 2023년 7월이고요. DSR 1단계가 시행된 이후에도 DSR에 관련된 내용이 바뀐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DSR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DSR을 적용하는 어떤 해석의 변화 이런 부분이 생긴 것도 있고, 이 DSR 때문에 대출 받는 게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제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DSR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쭉 한번 드릴 거고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DSR이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부채를 지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해 있는 금융규제입니다. 근데 그 계산 방법이 뭐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좀 복잡해요. 기존의 DTI는 계산 방법이 쉬웠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 이자만 계산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DSR은 내가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다른 부채들, 뭐 신용대출이든 자동차 할부든 뭐 카드 대출이든 이런 여러 가지 대출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적용해라 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정확하게 계산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계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DSR은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50%, 자기 소득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입니다. 또는 개인 사업자인데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내 소득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차주 단위 DSR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대출에 단일하게 적용하면 계산이 쉽겠지만 대출의 종류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DSR 관련해서 최근에 바뀐 것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바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DSR입니다. 이전에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해서 실제 약정기간이 몇 년이든지 간에 8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러나 이번에 이게 얼마 전부터 완화해서 실제 약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30년짜리 오피스텔 대출을 팔면 DSR 계산을 일반 주담대와 똑같이 30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택담보대출 DSR을 계산할 때 내가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갚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신용대출의 금액이 이제 적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내 소득 대비 DSR을 방해하는 거죠. DSR 요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어차피 이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신용대출을 갚을 거니까 이 신용대출 자체를 계산해서 빼자, DSR 계산해서 빼자, 이런 적용 방식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좀 과도하게 갖고 있더라도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DSR 맞추기가 조금 용이해졌습니다. 또 하나 바뀐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 DSR 계산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DSR이 좀 낮게 나왔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시점부터 논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DSR 계산은 원래 대출을 빌려서 첫 해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첫 해에 내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 금액을 가지고 DSR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이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가 덜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원금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전에는 이런 실질적인 이자 부담, 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부담에 대한 계산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금융사에서 원금 균등의 DSR을 더 적게 적용해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명분은 이런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가 더 적게 내니까 전체 약정기간의 금액을 다 계산해서 40년으로 다시 나눠보면 더 적게 들어간다 이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적용했더니 DSR이 더 낮게 나온다. 이게 바로 그 명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DSR이 더 적게 나왔지만 지금은 금융사에 따라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시중은행 가운데서도 약정기간 50년짜리 상품을 내놨거든요. DSR이 문제라면 소득 대비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죠. 약정기간이 길고 원금 균등으로 받는 것이요. 대출을 수시로 접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는 이 DSR은 다소 진짜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출업에 대출 영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DSR이 뭔지는 알지만 디테일하게 계산해내고 또는 DSR에 약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클리어해 나가면 좋을지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DSR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대출 이만큼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반드시 단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DSR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계산되는 거라 테트리스 게임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소득의 적용 방식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채무자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DSR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DSR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또는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대출을 검토하시는데 DSR 관련한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